전화벨이 울렸을 때 저는 저녁 준비를 위해 멸치똥을 따고 있었어요.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똥 딴 멸치도 판다지만 모든 걸 제 손으로 직접 해야 성이 풀리는 이놈의 성격은 60을 넘어서도 변할 줄을 모르네요. 화면에 내 아들이라는 글자가 뜨자 반가운 마음이 먼저 들었지요. 이놈의 자식, 제 어미한테는 용건이 없으면 전화 한 통 하는 법이 없거든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멸치 가루를 앞치마에 툭툭 털어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진나가 아기 낳았어요. 방금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흥분과 기쁨으로 잔뜩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도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제가 할머니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홀몸으로 저 자식을 낳아 기른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코 흘리게였던 내 아들이 장가를 가고 이제는 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다니 대견하고 기특한 마음에 눈시울부터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그래서 아들은 건강하고 우리 진나는 나는 괜찮아. 네, 둘 다 건강해요. 어머니. 3.2kg짜리 늠름한 아들이래요. 제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일단 어머니한테 제일 먼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 잘했다. 잘했어. 내 아들. 병원이 어디라고 했지?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저는 허둥지둥 가스불을 잠그고 외출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장 점잖고 고와 보이는 외투를 꺼내 입었지요. 첫 손주를 만나러 가는 길인데 행여나 초라한 할미의 모습에 기가 죽을까 염려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창밖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오로지 제 머릿속에는 곧 만나게 될 손주의 얼굴만이 가득 그려지고 있었지요. 우리 아들 우식이는 저를 닮지 않고 일찍 세상을 떠난 제 남편을 꼭 빼닮아 이목구비가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쌍꺼풀 없이 길게 찢어진 눈매에 오뚝한 콧날까지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미남 소리를 듣곤 했지요. 며느리인 진나는 동글동글한 얼굴에 눈이 크고 애교가 많은 인상이고요. 그래서 두 사람을 반반씩 닮은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모두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우식이는 자기 코를 닮은 아들이었으면 좋겠다고 버릇처럼 말하곤 했어요. 그 생각을 하니 저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내 강아지? 아빠를 닮았을까? 엄마를 닮았을까? 병원에 도착하니 아들이 산부인과 병동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신 싱글벙글하는 얼굴이 누가 봐도 첫 아들을 얻은 아버지의 모습이었지요. 어머니, 오셨어요. 고생했다, 아들아. 우리 진나는 좀 어때? 얼굴이라도 볼 수 있는 거니? 지금은 회복실에 있어요. 마취 깨려면 좀 걸린대요. 일단 아기부터 보러 가요. 아들의 등을 떠밀리듯 신생아실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갓난아기들이 꾸물거리며 누워 있었어요. 저마다 다른 얼굴, 다른 표정으로 잠들어 있는 모습이 경이롭기까지 했습니다. 아들이 유리창 한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요, 어머니. 저기, 저 아기. 김우식 주니어요. 아들의 손끝이 향한 곳을 바라본 순간 저는 숨을 잠시 멈췄습니다. 하얀 속사계에 쌓인 작은 아기가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뜯어보고 또 뜯어봐도 그 아기의 얼굴에서 제 아들 우식이나 며느리 진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집안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이국적인 외모의 아기였지요. 뽀얀 피부는 그렇다 쳐도 갓 태어난 아기에게서 저렇게 선명한 쌍꺼풀이 나올 수 있던가요? 게다가 콧대는 낮고 콧끝은 뭉툭해서 오뚝한 우리 아들의 코와는 정반대의 모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띈 것은 머리카락이었어요. 보통 신생아들은 머리숱이 거의 없거나 직모이기 마련인데 그 아기는 까만 머리카락이 촉촉하게 젖어 있으면서도 희미하게 곱슬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시조 할아버지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생머리 유전자를 가졌는데 말입니다. 어머니, 우리 아들 너무 예쁘죠? 눈이 어쩜 저렇게 클까요? 인형 같아요. 아들은 옆에서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불길하게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내가 뭘 안다고. 갓난아기 얼굴은 다 거기서 거기지. 붓기가 빠지고 크면서 얼굴은 수십 번도 더 바뀐다고 하지 않았나. 저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나쁜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피어오른 의심의 연기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복도에서 경력이 제법 되어 보이는 간호사 한 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인상이 선하고 말투가 상냥한 분이었어요. 혹시 김진나 산모님 시어머님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아기가 참 예쁘네요. 그런데 어머님, 제가 괜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녀는 주변을 한번 휘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제게 속삭였습니다. 아기 아빠랑 아기가 하나도 안 닮았네요. 보통은 그래도 부모 한쪽은 조금씩 닮기 마련인데 신기해서요. 요즘 세상이 워낙 흉흉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친자 검사 한번 해보시는 게 마음 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 말은 제 가슴에 거대한 바위를 올려놓은 듯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애써 외면하려던 의심을 병원 사람인 간호사의 입을 통해 확인받은 기분이었어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제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는지 간호사는 아이고 제가 괜한 소리를 했나 봅니다. 못 들은 걸로 하세요. 어머님 하며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이미 제 뇌리에 깊숙이 박혀버렸습니다. 다시 신생아실 앞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마침 회복실에서 나온 며느리 진나가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신생아실 앞에 서 있었지요. 어머님, 오셨어요. 아이고, 제가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어떻게 해요? 수척한 얼굴의 며느리는 제게 미안한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 스며있는 불안감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들 우식이는 그런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연신 아기 자랑을 늘어놓더군요. 진나야, 고생했어. 우리 아들 좀 봐. 당신 닮아서 눈이 정말 크고 예뻐. 그런데 또 분위기는 이국적인 게 꼭 서양 아기 같기도 하고. 당신이 임신했을 때 서양 아기 사진을 많이 봐서 그런가 봐. 해맑은 아들의 말을 듣고 있는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저 철없는 소리를 어쩌면 좋을까요? 아들의 말에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어머님, 아기는 원래 크면서 얼굴이 몇 번이고 바뀐대요. 지금은 부어있어서 그래요. 크면 아빠 꼭 닮을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혹은 너무나도 뻔한 변명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꼬리만 살짝 올려 미소를 지어 보였을 뿐입니다. 축하한다. 아가. 고생 많았다.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가는 중에서도 시어머니로서 해야 할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의 아이인가? 만약에 내 아들의 아이가 아니라면.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홀로 키우며 겪었던 수많은 서름과 고난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남들 보기에도 번듯하게 키워내기 위해 평생 허리 한 번 제대로 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내 귀한 아들이 어릿광대처럼 솟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자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캄캄한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기의 이국적인 얼굴, 아들의 철없는 감탄사, 그리고 며느리의 불안한 눈빛이 차례로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니, 이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닐 겁니다. 이것은 어미로서의 직감이었어요.
그리고 제 직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지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컴퓨터를 켰습니다.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의혹의 끝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고요. 만약 모든 것이 늙은 어미의 망상이었다면 며느리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각오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 예감이 맞는다면 내 아들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든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라고 저는 차가운 밤 공기에 대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첫 손주를 본 그 자리에는 차갑고도 비장한 결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지만 저는 그 폭풍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제 인생에 이렇게 무언가를 골똘히 탐색해 본 적이 있었나 싶었죠. 젊어서는 먹고 사는 일이 바빠 인터넷은커녕 신문 한 줄 제대로 읽을 시간이 없었고, 나이가 들어서는 아들이 사준 스마트폰으로 고작 친구들과 안부를 주고받거나 웃긴 동영상을 보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 아들의 인생, 어쩌면 우리 가족 전체의 명운이 걸린 문제였기에 저는 마치 입시를 앞둔 수험생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유전자 검사기관이라고 검색하니 수십 개의 업체가 주르륵 나타나더군요. 비용도, 검사 방법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후기가 많고 정보보호 우수공인기관이라는 표시가 붙은 곳들을 중심으로 샅샅이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곳은 머리카락만으로도 검사가 가능하다고 했고, 어떤 곳은 구강 상피세포, 즉 입안의 볼점막 세포가 가장 정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혈액이 가장 확실하지만 지금 제 상황에서 갓난아기와 아들의 피를 몰래 채취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저는 A4 용지를 꺼내 각 업체의 장단점을 꼼꼼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마치 시장 가서 콩나물 한 줌을 사더라도 어느 집이 양을 많이 주고 더 싱싱한지를 따지는 제 오랜 버릇이었습니다. A 업체, 모근이 붙어있는 머리카락 대여섯 가닥 필요. 비용 저렴. B 업체, 구강 상피세포 채취 방식. 정확도 99.99% 보장. 비용은 A 업체보다 10만 원가량 비쌈. C 업체, 특수검체, 칫솔, 담배꽁초 등 가능. 추가 비용 발생. 한참을 비교 분석하던 제 눈에 한 문구가 들어왔습니다. 모든 검사는 불법 채취가 아닌 합법적인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결과는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신원은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B업체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을 택해야 했어요. 저는 B업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회원 가입부터 했습니다. 검사 키트를 신청하고 결제하는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집 주소를 입력하는 제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택배 상자가 우리 집에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그때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요. 며칠 뒤 제 이름으로 된 작은 택배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상세한 설명서와 밀봉된 구강용 면봉 2개, 그리고 반송용 등기 우편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저는 설명서를 10번도 더 읽으며 채취 방법을 머릿속에 완벽하게 숙지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작전을 실행할 완벽한 날을 잡는 것이었지요. 저는 달력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날짜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바로 손주의 100일이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 100일 잔치를 핑계로 아들 내외를 집으로 부르는 거야? 아무도 의심하지 못할 완벽한 명분이 아닌가? 저는 곧바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보다 한 톤 높은 상냥한 목소리를 연기하며 말했지요. 아가, 잘 지내니? 우리 손주 보고 싶어서 어떡하니? 네, 어머님. 저희 잘 지내요? 아기도 잠투정 없이 잘 자고요? 다행이구나. 다름이 아니라
곧 우리 강아지 백일잔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기도 한다지만 그래도 첫 손주인데 그냥 넘어가기는 내가 너무 서운해서 말이야. 거창하게 식당 잡고 사람 부르면 너도 힘들 테니 그냥 우리 식구끼리 집에서 조촐하게 밥이나 한 끼 먹는 게 어떻겠니? 내가 맛있는 거 잔뜩 해놓고 기다릴게. 제 제안에 며느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탐탁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갓 출산한 며느리를 위하는 척 식구끼리 단출하게 하자는 시어머니의 제안을 거절할 명분은 없었겠지요. 어머님, 그렇게 해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그래. 그럼 그날 보자꾸나. 아기 옷이라도 한 벌 사 입혀야겠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단 가장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날 제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공시키는 것뿐이었어요. 그 와중에도 아들 우식이는 철없는 행동으로 제 속을 긁어댔습니다. 주말에 반찬을 가지러 저희 집에 들른 아들은 거실에 앉자마자 싱글벙글하며 제게 스마트폰 화면을 들이밀더군요.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진나가 아기 낳느라 너무 고생한 것 같아서 제가 선물 하나 사주려고요. 이게 요즘 제일 인기 있는 가방이래요. 화면 속에는 제가 평생 만져볼 일도 없을 번쩍이는 명품 가방 사진이 있었습니다. 가격을 보니 맙서사 제 한 달 연금보다도 훨씬 비싼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지요. 지금 저런 걸 사줄 때니? 너희 이제 아기도 있는데 한 푼이라도 더 아껴서 저축해야지. 에이, 어머니. 평생 고생만 하셔서 그래요?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챙겨주겠어요? 그리고 진나가 그러는데 자기 친구들은 남편이 애 낳았다고 차도 바꿔주고 오피스텔도 하나씩 사준대요. 거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게 지금 말이라고 하는 소리야. 저는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이고 말았습니다. 순간 아들의 해맑은 얼굴 뒤로 며느리 진나의 영악한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필시 며느리가 아들 옆에서 바람을 넣었을 터 누구는 차를 받았네, 누구는 집을 받았네 하면서 순진한 제 아들을 부추겼을 모습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우씨가 정신 차려. 남들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 그리고 너의 돈은 너 혼자만의 돈이 아니야. 이제 너는 한 가정의 가장이야. 호적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아기를 생각해서라도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하는 거야. 어머니는 꼭 그렇게 찬물을 끼얹으셔야 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들은 입이 한 발이나 튀어나와서는 토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한다. 저 순진에 빠진 녀석을 지키려면 이 독한 어미가 악역을 맡을 수밖에 없지. 저는 아들이 가져가려는 반찬통을 챙겨주며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100일 잔칫날 늦지 말고 오너라. 할머니가 우리 손주 금반지 하나 준비해놨다. 그 말에 아들은 금세 표정이 풀려서는 역시 우리 엄마밖에 없다며 어깨를 주무르더군요. 저 단순하고 착해 빠진 아들을 제가 어떻게든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그 어떤 배신과 기만으로부터도 100일 잔칫날까지 남은 며칠 동안 저는 매일 밤 기도하는 심정으로 유전자 검사 키트를 매만졌습니다. 부디 이 모든 것이 저의 기우이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 시간은 제게 있어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았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손주의 100일을 축하한다는 명분 아래 저는 거대한 칼날을 품은 채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시장에 가서 가장 좋은 소고기와 싱싱한 해산물을 사와 갈비찜을 재우고 잡채와 미역국까지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음식을 차렸습니다. 겉으로는 손주를 기다리는 자애로운 할머니의 모습이었지만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아들 내외가 100일의 주인공인 아기를 안고 도착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무슨 진수성찬을 이렇게 차리셨어요?
거의 잔칫날 수준인데요. 라며 감탄했고 며느리도 어머님 힘드셨겠어요. 정말 감사해요. 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가 입고 온 옷은 제가 사준 것이 아니었지만 아기가 입고 있는 앙증맞은 하늘색 턱시도와 보타이는 제가 며칠 전 백화점에 가서 직접 고른 것이었지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우리 강아지 첫 100일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얼른 이리 줘봐. 할미가 우리 손주 얼굴 좀 보자. 저는 자연스럽게 아기를 안으려 팔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제 손길을 교묘하게 피하며 아기를 고쳐 안더군요. 어머니, 괜찮아요. 아기가 낯을 가려요. 제가 안고 있을게요. 그 순간 저는 며느리의 눈빛에서 스치듯 지나가는 경계심을 읽었습니다. 마치 제 의도를 꿰뚫어 보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며느리는 식사를 하는 내내 아기를 품에서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이고 아기 안고 먹으면 불편하지. 어미한테 맡기고 편하게 먹어라라고 말해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기가 엄마 냄새를 맡아야 안정을 찾아서요. 라며 끝까지 아기를 사수하더군요. 그 모습은 헌신적인 어머니라기보다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파수꾼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는데 제 계획을 시행할 틈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점점 초조해졌지요. 이대로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 오늘이 아니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저는 머릿속으로 온갖 작전을 되뇌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두 사람의 의심을 사지 않고 자연스럽게 샘플을 채취할 수 있을까? 기회는 아주 우연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과일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아들이 더웠는지 소파 등받이에 외투를 아무렇게나 벗어던졌습니다. 바로 그때 제 눈에 아들의 검은 외투 어깨에 떨어진 머리카락 서너 올이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우씨가 회사에서 요즘 힘들지는 않고? 얼굴이 좀 상한 것 같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요즘 큰 프로젝트 때문에 좀 바빠서 그렇지. 괜찮아요. 아들과 대화를 나누는 척하며 저는 슬쩍 몸을 돌려 외투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머리카락 몇 올을 가볍게 집어 제 주머니 속에 넣었지요. 손바닥 안에서 느껴지는 몇 가닥의 머리카락이 마치 천근만근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일단 아들의 샘플은 확보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가장 어려운 관문, 아기의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는 척하며 미리 준비해둔 면봉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 옆으로 다가가 앉으며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밥 먹고 나니 졸린가 보네. 눈을 다 못 뜨네. 어머님, 이제 슬슬 낮잠 잘 시간이라서요. 그런데 아가야, 아기 입가에 우유가 살짝 묻어 있구나. 할미가 좀 닦아줄게. 말을 마치기 무섭게. 그리고 며느리가 망설일 틈도 없이 저는 아기의 입가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제가 할게요. 라며 막아서려 했지만 제 행동이 한 발 더 빨랐습니다. 저는 아기 입가를 닦아주는 척하며 순식간에 면봉을 입안으로 쓱 밀어넣어 볼 안쪽 점막을 스치듯 훑어냈습니다. 갓난아기가 놀라 응애 하고 울음을 터뜨렸고 며느리는 질색하며 아기를 고쳐 안았습니다. 어머님. 애가 놀라잖아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아들도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저는 태연하게, 아니 태연한 척 연기하며 웃어 보였습니다. 어머나, 내가 너무 거칠었나 보구나. 미안하다. 아가야. 할미가 오랜만에 아기를 봐서 서툴렀나 봐. 우리 강아지 놀라게 해서 미안해. 저는 멋쩍은 웃음으로 상황을 무마하려 애썼습니다. 제 오른손 안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면봉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지요. 며느리는 저를 의심과 원망이 뒤섞인 눈으로 쏘아보았지만
설마 제가 유전자 검사를 위해 그런 행동을 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저 늙은 시어머니의 서툰 실수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아슬아슬한 100일 잔치는 그렇게 끝이 났고 아들 내외가 돌아간 텅 빈 집에는 저 혼자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곧장 제 방으로 들어가 주머니와 손바닥 안에 숨겨두었던 2개의 샘플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들의 머리카락 몇 올과 아기의 침이 묻은 면봉. 이 작고 하찮아 보이는 것들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꿀 열쇠였습니다. 저는 설명서에 따라 한치의 실수도 없이 샘플들을 각각의 보존 봉투에 넣고 밀봉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봉되어 있던 반송용 등기우편 봉투에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넣었지요. 봉투를 풀로 붙여 단단히 봉하는 순간 저는 이제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이 트자마자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어젯밤 준비해둔 등기우편 봉투가 들려 있었지요. 동네 우체국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가장 먼저 들어가 등기우편 발송 절차를 밟았습니다. 창구 직원이 제게 봉투를 건네받아 무게를 재고 우표를 붙이는 그 짧은 순간이 제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내일 중으로 확실하게 배송될 겁니다. 어머님 직원의 사무적인 말을 뒤로 하고 우체국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제 뺨을 스쳤지만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기였습니다. 진실을 향한 화살은 이미 시위를 떠났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관역의 한가운데에 무엇이 있는지를 기다리고 지켜보는 것뿐이었습니다. 과연 그곳에는 저의 어리석은 망상이 있을까요? 아니면 감면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이 꽂히게 될까요? 저는 그저 묵묵히 저의 운명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살을 쏘아보낸 자의 심정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그 시간은 아주 더디고 고통스럽게 흘러갔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휴대폰을 확인했고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도 혹시나 기관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지요. 하루에도 12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평온했던 가정을 내 손으로 망치게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후회와 아니야, 진반드시 밝혀야 해. 내 아들을 위해서라도 하는 결심이 엎치락뒤치락하며 제 속을 새까맣게 태새까맣게 태웠습니다. 100일 잔치 이후 며느리는 저희 집의 발길을 뚝 끊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기 전까지는 안 한 통이 없었지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손주가 보고 싶다는 핑계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가, 잘 지내니? 우리 손주는 잘 있고? 네, 어머님. 그냥 그래요.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번 주말에 반찬이라도 좀 해갈까? 하고 묻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어머님, 아기가 요즘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다른 사람 만나는 건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기 기운이라 핑계라는 것을 모를 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따져 묻지 않고 그럼 아기 다 나으면 그때 연락하렴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의 핑계는 예방접종이었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영유아 검진이었고요. 며느리는 어떻게든 저와의 만남을 피하기 위해 온갖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먼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내심 이제라도 마음이 풀렸나 싶어 반갑게 전화를 받았만 며느리가 던진 질문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저기, 어머님. 혹시 100일 잔치 때 아기 물건 중에 뭐 가져가신 거 있으세요? 아기가 쓰던 손수건이 하나 없어져서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눈치챈 건가? 저는 애써 태어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기 물건을 뭐하러 가져가니? 아마 어디 다른 데 있겠지. 잘 찾아보렴.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머님, 며느리는 짧게 대답하고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마 100일 잔칫날 제가 아기 입을 닦아주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의심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며느리의 의심은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제 의심에 대한 확신을 더해주고 있었지요. 죄지은 자가 제 발 저린다는 말은 틀린 법법이 없으니까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들 우식이와의 관계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아들에게 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뜸 화가 난 목소리였지요. 어머니, 도대체 왜 자꾸 진나한테서 사람을 귀찮게 하세요? 내가 귀찮게 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그냥 손주가 보고 싶어서 그런 거지? 진나가 지금 산후 우울증 때문에 얼마나 힘든데요. 어머니가 자꾸 스트레스 주시면 아기한테도 안 좋아요. 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좀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아들의 날선 목소리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필시 며느리가 옆에서 어머님이 자꾸 연락해서 힘들다, 스트레스 받는다며 눈물이라도 흘리며리며 하소연했을 테고 순진한 아들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제게, 어미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우식아, 너 지금 어미한테 하는 말이니? 내가 내 손주가 보고 싶다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 잘못됐다는 게 아니잖아요. 좀 기다려 주실 수 없냐는 말이에요. 진나 몸 추스르고 안정이 되면 저희가 먼저 찾아뵐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희 좀 내버려 두세요. 아들은 내버려 두라는 말을 반복하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서운함과 분노,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뒤섞여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할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손에 들어오기 전까지 저는 그저 아들의 오해를 감수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피가 마르는 2주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와는 연락이 완전히 끊겼고 아들과도 냉전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집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고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꾸며 잠을 설쳤습니다. 차라리 모든 것이 저 망상이고 제가 나쁜 시어머니였다는 결론이 나오기를 바라게 될 지경이었어요. 진실을 마주하는 것보다 지금의 이 불확실한 고통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광고 전화려니 하고 무시하려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유전자 검사 연구소입니다. 이현숙님 맞으신가요? 심장이 발끝까지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올 것이 온 겁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맞는데요.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감정 없는 지극히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우식님과 검체 대상자 간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 인증 후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구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알겠습니다. 짧은 통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이제 곧 열리게 됩니다. 그 안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희망일까요? 아니면 절망일까요?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컴퓨터가 놓인 책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제 등에서는 식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과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지만 제 영혼은 아득한 허공에 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심장이 북처럼 울리는 소리가 귀에 들려왔고 눈앞 앞의 모니터 화면은 자꾸만 초점을 잃고 흐려졌지요. 결과가 나왔다.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맴돌며 망치처럼 저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확인만 하면 됩니다. 마우스에 손을 올렸지만 손가락 어찌나 떨리는지 몇 번이고 헛짚고 말았습니다.
이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움직여 클릭 한 번만 하면 그토록 알고 싶었던 진실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여는 것이 지옥의 문을 여는 것일까?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말 만약에 내 생각이 틀렸다면?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오나는 내 아들과 며느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의심 많고 악독한 시어머니가 되는 거다. 내 손으로 내 가정을 풍비박산 낼 뻔한 미친 노인네가 되는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자 온몸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멈추는 게 낫지 않을까? 이대로 조용히 덮어버리고는 듯이 예전처럼 지내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의심도 무뎌지고 아기는 자라면서 제 아들을 닮아갈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평화라는 이름의 거짓된 성벽 안에서 저는 어쩌면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자 장식장 위에 놓인 제 아들 우식의 어릴 적 사진이 눈 들어왔습니다. 도리가 지났을 무렵 제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지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저는 저 아이를 세상의 전부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하루 종일 그릇을 닦으면서도 공연장에서 먼지를 뒤집었으면서도 오로지 아이의 웃음 하나로 모든 고통을 견뎌냈어요. 남들처럼 좋은 옷, 좋은 음식 한 번 못 해줬지만 단 하나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제 아들을 지켜주겠다는 약속만은 제처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아들이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이 기만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면서 제가 어찌 모른 척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제 자신을, 제 인생을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저는 그것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아들을 지키기 위해 이 어미가 져야 할 십자가라면 기꺼이 짊어질 것이라 다짐했지요. 저는 책상 서랍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회원 가입할 때 적어두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종종이었지요.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한 글자 틀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연구소의 홈페이지가 화면에 나타났고 검사 결과 확인이라는 메뉴가 유독 크게 보였습니다. 본인 인증을 위해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 번호를 받았습니다. 6자리 숫자를 입력하는 그 짧은 순간이 마치 남은 수명을 갉아먹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인증 절차가 끝나고 마침내 화면에 작은 창이 하나 떴습니다. 이현숙님께서 의뢰하신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복잡한 유전 정보를 나타내는 표와 그래프들이 이어졌지만 제가 찾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보고서의 가장 마지막 결론이 적힌 부분을 향해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 김우식과 대상자의 유전자 정보를 비교 분석한 결과 부자 관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야 할 유전자형이 일치하지 않아 친자 관계가 성립할 확률은 0%입니다. 0%. 0이라는 차갑고도 단호한 숫자가 제 눈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그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99.9%가 아닌 0%. 일말의 여지조차 없는 완벽한 불일치. 제 모든 의심과 불안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너무나도 잔인하고 명백한 진실이었습니다. 순간 분노나 슬픔보다 먼저 허탈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하하고 짧게 터져나온 웃음은 이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지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한참을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 역시 내 직감이 맞았어. 그 여우 같은 것의 불안한 눈빛과 철없는 내 아들의 해맑은 얼굴이 그저 내 망상이 아니었던 거야. 웃음이 멎자 차가운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감히 내 아들을, 내 순진한 아들을 상대로 이런 끔찍한 사기극을 벌이다니.
평생을 바쳐 지켜온 내 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려 하다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보고서를 여러 장 출력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방에서 가장 깊은 서랍 속에 보관해 두었던 남편이 남긴 유일한 유품인 낡은 도장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전쟁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낮고 차가운 제 목소리에 아들은 적잖이 당황한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저 회사인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지금 당장 집으로 좀 오너라. 아주 중요한 할 얘기가 있다. 지금요. 저 한창 바쁜데 저녁에 가면 안 될까요? 안 된다. 1시간 줄 테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장 오너라. 너의 인생이 걸린 문제다. 제 목소리에 담긴 비장함을 느꼈는지 아들은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고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올 때까지 거실 소파에 꼿꼿이 앉아 기다렸습니다.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들과 내뱉어야 할 말들이 순서대로 정리되고 있었지요. 40분쯤 지났을까요?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아들이 헐레벌떡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사람 놀라게. 앉아라. 저는 제 맞은편 소파를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아들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지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 앞에 테이블 위로 제가 출력한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를 밀어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보고서의 제목을 읽고 내용을 훑어보던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을 읽은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종이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더군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이게 도대체 뭐예요? 아들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얼굴이었지요.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 아들을 의심하신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니니까? 보고서에 적힌 그대로다. 너와 그 아이는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어. 저는 조금의 동요도 없는 목소리로 사실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현실을 부정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이건 조작이에요. 어머니가 진나를 미워해서. 이런 짓까지. 어떻게, 어머니가 아들의 눈에는 저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지요. 우시가, 앉아라. 그리고 내 얘기를 들어. 내가 왜 이런 짓까지 해야만 했는지, 저는 병원에 처음 갔던 날부터 시작해서 간호사에게 들었던 이야기, 아기의 외모에서 느꼈던 위화감, 100일 잔칫날의 일까지 모든 것을 차분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거짓말을 외치며 제 말을 믿지 않으려 했지만 제 설명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아들의 기세는 점차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래, 어머니 말씀이 다 사실이라고 쳐요. 하지만 이건 어머니의 의심일 뿐이잖아요. 이 종이 쪼가리 하나로 어떻게 모든 걸 단정해요. 그럼 다시 검사해 보거라. 이번에는 너와 내 아내, 그리고 그 아이까지 3사람이 함께 공인된 기관에 가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만약 이 보고서가 틀렸다면 내가 너희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마. 내 전 재산을 너희에게 주고 인연을 끊고 살라면 그렇게 살겠다. 제 단호한 말에 아들은 더 이상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저와 보고서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지요. 아들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며 저는 마지막 쐐기를 받기로 했습니다. 내 머리로 직접 생각해 보거라, 우시가. 100일 잔치 이후로 내 아내가 어떻게 행동했지? 왜 온갖 핑계를 대며 나와의 만남을 피했을까? 내가 전화해서 손주 안부를 묻는 게 정말 산후 우울증으로 스트레스 받을 만큼 힘든 일이었을까? 아니,
그건 두려움이었을 거다.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두려워서 나를 피하고 너를 방패막이로 내세운 것이지. 내 말이 틀리니 제 말은 아들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 억지로 합리화해왔던 모든 의문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아들의 굳게 닫혀있던 이성의 문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위태로워 보였지만 저는 아들을 다그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온전히 제 아들의 몫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희 집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 우식이는 회사에도 휴가를 내고 며칠 동안 제 집에서 기거했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도 않고 제가 차려주는 밥도 거의 입에 대지 않았지요. 저는 그런 아들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지금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나 조언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가 저지른 배신과 눈앞에 닥친 진실을 스스로 소화할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을까요?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버린 얼굴로 아들이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져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냉철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거라.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진실을 말할 필요는 없다. 내가 너희 두 사람에게 너무 심하게 대한 것 같아 사과하고 싶으니 저녁이나 함께 먹자고. 마지막으로 가족으로서 얼굴을 보고 싶다고 말이야. 제 말에 아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제 의도를 알아차린 듯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마지막 만찬. 그것은 며느리 김진나에게 주는 마지막 기자,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한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며칠 동안 연락도 없고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좀 생각할 게 있어서. 어머니 댁에 와 있었어. 어머님 댁요? 왜요? 어머님이 또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어머니가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다고 하시네.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하시는데 오늘 저녁에 아기 데리고 건너올 수 있어 아들의 제안에 며느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사과를 하겠다는 말이 의심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상황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정말이요?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알았어요. 그럼 저녁 준비해달라고 하세요. 곧 갈게요. 역시나 며느리는 제 미끼를 덥석 물었습니다. 자신이 승리했다고 착각했겠지요. 저는 전화를 끊는 아들을 보며 조용히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식탁은 우리 가족의 마지막 만찬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더욱 정성껏 음식을 차렸습니다. 갈비찜, 잡채, 각종 나물과 전까지. 하지만 그 음식들은 산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곧 끊어질 인연을 위한 제물과도 같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며느리가 아기를 안고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는 평소처럼 싹싹하게 웃으며 제게 인사를 건넸지요. 어머님, 왔어요.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그래, 어서 오너라. 고생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느리를 맞았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우리는 기묘한 저녁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저와 아들은 말이 없었고 며느리는 어색한 분위기를 무마하려는 듯 혼자서 제잘거렸습니다. 어머님, 갈비찜 정말 맛있어요. 역시 어머님 솜씨는 최고라니까요. 그렇죠, 우식 씨. 우식 씨,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아들은 대답 대신 물만 들이켰습니다. 그 숨막히는 식사가 끝나고 저는 과일을 내오며 거실 테이블에 모두를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준비한 연극의 마지막 막을 올렸지요. 아가야. 제가 나지막이 입을 열자 며느리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사과할 일이 있구나. 내가 너와 내 아들 사이를 의심하는 아주 나쁜 짓을 했어. 제 말에 며느리의 얼굴에 순간 화색이 돌았습니다. 거봐, 내가 이겼어라고 말하는 듯한 의기양양한 표정이었지요. 아니요, 어머님.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앞으로 잘하면 되죠에 저는 그런 며느리를 향해 희미하게 웃어 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확인을 좀 해봤단다. 정말 내가 틀린 건지 아니면 내 직감이 맞았던 건지 그리고 저는 아들에게 내밀었던 것과 똑같은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를 며느리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 마른 침을 삼키며 보고서를 집어든 며느리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하얀 종이 향했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을 읽고 내용을 훑고 마지막 결론에 다다랐을 때 그녀의 얼굴에서 순순식간에 모든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제잘거리던 입은 굳게 닫혔고 동그랗게 눈은 공포와 충격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방금 전까지 보였던 의기양양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사색이 된 얼굴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뭔데요?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끝까지 시치미를 뗄 작정인 듯 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의심해서 이런 것까지 하신 거예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며느리는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며 피해자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옆에 앉은 팔을 붙잡고 애원하듯 매달렸지요. 오식 씨, 이것 좀 봐. 어머님이 나한테 이런 짓을 했어.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당신은 내 편 들어줄 거지? 이건 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라고. 하지만 아들은 아내의 팔을 뿌리치지도 그렇다고 감싸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아내를 내려다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무서운 긍정이라는 것을 며느리도 깨달았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비난의 화살을 제게로 돌렸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가정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미우셨어요. 제가 오식 씨랑 행복하게 사는 게 그렇게 보기 싫으셨고요. 이 집안에 시집와서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모욕을 주실 수 있어요? 며느리는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발악하는 짐승과도 같았지요. 저는 그 모든 비난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광기 어린 절규가 끝났을 때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모두 맞고 치자. 내가 늙고 악독한 시어머니라 너를 미워해서 이런 짓을 꾸몄다고 치자꾸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다른 서류 봉투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미리 알아봐둔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학병원 유전자 검사센터의 예약 신청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 같이 병병원에 가보자꾸나. 여기, 내가 이미 예약까지 다 해두었다. 바로 내일 오전에 너와 내 아들, 그리고 내내가 낳은 저 아이까지 세 사람이 함께 가서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보는 거다. 만약 이종 조작된 것이고 내 의심이 틀렸다면 내가 그 자리에서 너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고 내 전 재산을 너에게 주마. 어떠냐? 이래도 못 가겠니? 제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정말이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것을 그녀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며 불안하게 거실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연기가 끝나고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고 우리는 모두 그녀의 마지막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길고도 무은 침묵이 거실을 짓눌렀습니다. 그 정적을 깬 것은 며느리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털썩. 며느리가 무릎을 꿇는 소리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잡아먹을 듯이 쏘아보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 반성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에 대한 분노가 뒤섞인 처절한 패자의 울음소리였지요. 잘못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며느리는 제 바지가랑이라도 붙잡을 듯이 기어오며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들 우식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깊은 동굴 속에서 울려나오는 것처럼 차갑고 낮았습니다. 그만. 그 한마디에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그쳤습니다. 그 아이의 아비가 누구냐고 물었다. 아들은 아내를, 아니, 더 이상 아내가 아닌 그 여자를 내려다보며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알던 순하고하고 우유부단했던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배신의 칼날에 심장이 꿰뚫려 모든 감정이 마비되어 버린 선 남자일 뿐이었지요. 며느리는 대답 대신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의 표정이 무섭게 변했습니다. 말해. 마지막 기회야. 내 입에서 더 험한 말 나오기 전에 누구의 아이인지 말하라고 아들의 윽박지 며느리는 파랗게 질린 채 떨리는 입술을 겨우 열었습니다. 결혼 전에 만났던 사람이에요. 정말이에요. 결혼하고 나서는 한 번도 만난 적 없어요. 딱 결혼 직전에 한 번 실수한 게 그게 이렇게 된 거예요. 뻔한 변명이었습니다. 실수라는 단어로 모든 배신을 덮으려는 그 모습에 저는 역겨움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지요.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 이미 임 8주가 넘었다고 했지? 결혼식은 그로부터 2달 뒤였고 시간 계산도 못할 만큼 내가 어리석어 보이니 제 지적에 며느리는 말문이 막힌 듯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그녀의 거짓말이 순식간에 탄로 난 것이지요. 그녀는 계획적으로 제 아들을 속여 결혼을 하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제 아들의 아이인 것처럼 꾸며 이 집안에 발을 들인 것이었습니다. 아들 우식이는 며느리의 변명과 저의 말을 들으며 마지막 남아 떠났던 일말의 미련마저도 산산조각 나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허탈하고 기가 막힌 웃음을 터뜨리더니 이 얼굴에서 모든 표정을 지워버렸습니다. 나가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여보, 우식씨, 제발.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며느리는 아들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아들은 얼음처럼 차가운 손길로 그녀를 뿌리쳤습니다. 더 이상 그 더러운 입으로 내 이름 부르지 마. 그리고 불이라는 말도 쓰지 마. 너와 나는 이제 아무 사이 아니니까. 그때였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의 품에 안겨 곤히 잠들어 있던 아기가 이 모든 소란에 놀랐는지 긍해 하고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앙칼진 아기의 울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듣는 아들의 얼굴은 더욱더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아들이라며 기뻐하고 내 전부라고 불렀던 존재가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배신의 증거가 되어버렸으니까요. 며느리는 우는 아기를 방패 삼아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봐서라도 제발 용서해줘요. 이 아이는 무슨 죄가 있어요. 아빠 없이 자라게 할 거예요. 네. 당신 정말 이렇게 매정하게 우리를 버릴 수 있어. 그 말에 잠자코 있던 제가 나섰습니다. 그 아이의 아비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 내 아들은 그 아이에게 아무런 책임도 없어. 버리는 게 아니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뿐이다. 그 아이의 진짜 아비에게 데려가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 제 말에 며느리는 이성을 잃고 제게 달려들 듯이 솟습니다.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이야. 어머니가 처음부터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지 않았으면 나도 이런 생각 안 했을 거라고. 어머니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저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그런 며느리의 앞을 막아서며 문을 향해 턱짓을 했습니다.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 내 짐은 변호사를 통해서 보내줄 테니 지금은 몸만 나가. 변호사. 변호사라는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혼, 그것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닥쳐온 것이죠. 그녀는 더 이상 매달리거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을 세상에서 가장 원망스러운 눈으로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좋아. 나가주면 될 거 아니야. 하지만 이혼은 그렇게 쉽게 안 될걸. 당신 재산 절반은 내 거야. 위자료도 단단히 각오해야 할 거고. 법대로 하자고. 그래, 법대로 해. 며느리는 악에 바친 목소리로 저주를 퍼부 바닥에 있던 자신의 명품 가방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는 아기를 거칠게 고쳐 안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희 집에는 다시 지독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사라진 거실에는 제 아들의 무너지는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지요. 배신감, 분노, 상실감,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책감이 뒤섞인 절규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아들에게 다가가 떨리는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지금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제 목소리도 눈물에 젖어나오고 있었지요. 한바탕 폭풍이 쓸고 지나간 거실에는 깨진 실로의 파편들과 부서진 마음만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고통스러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아들이 제 품에서 한참을 울고 난 뒤 집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가족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공간은 이제 김진나라는 이름에 깊고 어두운 상처가 남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은 텅 빈 눈으로 허공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저는 그 곁에서 조용히 끓여낸 따뜻한 보리차를 건넸습니다. 한참 동안은 아무 말이 없었지요. 그 모습이 마치 산산조각 나버린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다시 붙여야 할지 몰라 망연자실알람 같아 제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잠겨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그 여자가 마지막에 내뱉었던 법대로 하자는 말은 그저 패자의 발악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떻게든 제 아들의 재산을 한이라도 더 뜯어내기 위해 온갖 거짓과 위선으로 무장한 채 덤벼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 싸움에서 절대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아들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재산까지도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새 뜬 눈으로 인터넷을 뒤져 찾아낸 이혼 전문 변호 사무실 목록을 아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오늘 우리 할 일이 많다. 아들은 여전히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내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 저쪽에서는 더 기세등등하게 나올 거야. 어서 세수하고 옷 갈아입어라. 변호사부터 만나야겠다. 제 강권의 아들은 마지못해 몸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그날 오전에 제가 점 찍어둔 법무법인을 갔습니다. 다행히 예약 없이도 상담이 가능했지요. 상담실에서 우리를 맞은 것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날카로운 눈매와 다부진 인매를 가진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자리에 앉기를 권하며 무슨 일로 찾아왔는지를 물었습니다. 저는 품 안에 넣어갔던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를 꺼내 변호사 앞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병원에서 첫 의심부터 어젯밤에 있었던 일까지 모든 것을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 없이 서류를 검토하던 변호사는 제 설명이 끝나자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상황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정말 대단하시네요. 보통 이런 상황에 처하시면 감정적으로만 대처하시다가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이렇게 명백한 증거까지 직접 확보해 오셨군요. 변호사는 저를 존경스럽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유전자 검사 결과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이 정도면 단순 이혼 소송송이 아니라 혼인 취소 소송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혼인 취소 소송이라면? 이혼과는 다른 겁니까? 아들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해 주었지요. 네, 다릅니다. 이은 혼인 관계를 장래에 향해 해소하는 것이지만 혼인 취소는 혼인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을 이유로 그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겁니다. 법적으로 처음부터 결혼하지 않았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법 제16조 제2호 부부 일방이 상대방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해당합니다. 자녀의 출생은 혼인의 본질적 요소에 대한 중대한 기망행위로 명백한 혼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변호사의 전문적인 설명에 어둠 속에 갇혀있던 제 눈앞에 한 줄기 빛이 비치는 듯 했습니다. 그럼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여자는 마지막까지 재산 절반을 내놓으라고 하여 혼인이 취소될 경우 재산 분할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 생활 자체가 무효가 되니까요. 오히려 반대로 김우식 씨께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백한 유책 배우자니까요. 또한 혼인 기간 중 김우식 씨의 재산으로 취득하게 된 모든 것, 예를 들어 명품 가방이나 귀금속 같은 것들도 부당이득으로 간주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을 고있던 아들의 눈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어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변호사 선임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변호사는 앞으로의 진행 절차와 우리가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을 꼼꼼하게 알려주었지요.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제 아들의 어깨를 힘주어 잡았습니다. 우봤지? 우리가 이기는 싸움이다. 그러니 더 이상 죽어있지 마라. 법이, 그리고 이 어미가 너의 편이다. 하지만 우리의 결심이 굳어지기가 무섭게 상대방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보낸 두툼한 서류 봉투가 저희 집으로 배달되었습니다. 김나 측에서 먼저 이혼 소장을 제출한 것이었지요. 저는 아들과 함께 떨리는 마음으로 소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적힌 내용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소장 속에서 김진나는 완벽한 피해자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남편 김우식은 결혼 생활 내내 가정에 무관심했으며 아내가 출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보지 않고 시어머니의 말만 듣는 마마보이였다. 시어머니 이현숙은 결혼 초기부터 사사건건 며느리를 트집잡고 구박했으며 급기야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갓 태어난 손주의 혈통을 의심하며 며느리에게 폭언을 퍼붓고 집에서 내쫓았다. 심지어는 제가 100일 잔친 날 아기의 입을 닦아주었던 일을 정서적 아동 학대라고 표현하기까지 했더군요. 그리고 그 끝에는 이 모든 정신적 고통에 대한료로 1억 원을 지급하고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김우식 명의의 아파트와 예금 자산의 절반을 재산 분할로 요구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들은 소장을 바닥에 내내동댕이 치며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흙을 백이라고 우기는 파렴치한 거짓말의 향연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여자가 정말 미쳤나 봐요.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애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진정해라, 우식아. 저쪽에서 이렇게 나올 것이라는 건 예상했던 일이다.
다 거짓말을 하는 자는 더 큰 거짓말을 만들어내기 마련이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저 거짓말들을 어떻게 깨부수느냐 하는 것이다. 저는 곧바로 우리 변호사에게 연락해 소장 내용을 알렸습니다. 변호사는 제 생각보다 훨씬 침착했습니다. 예상했던 시나리오다. 유책 배우자임을 스스로 인정할 수 없으니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켜 이쪽을 공격하며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가려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신경 쓰실 것 없습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 없이 오직 증거로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우리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김진나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답변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혼인 취소를 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했지요. 답변서와 반소장에는 우리의 모든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자료들을 첨부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는 물론이고 제가 그동안 김진나와 주고받았던 메시지 내용, 아들이 그녀에게 선물했던 고가의 물품 내역, 심지어는 100일 잔치를 위해 제가 장을 봤던 영수증까지 그녀가 주장하는 구박하는 시어머니라는 프레임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입증하는 모든 것을요. 아이러니컬하게도 과정을 거치며 아들은 조금씩 기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슬픔과 배신감에 빠져있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인생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그는 더 이상 무기력한 피해자로만 머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변호사 사무실과 법원을 오가며 다가올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길고 지루한 싸움의 시작이었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단 하나뿐이고 그 진실은 지금 우리 손에 들려 있었으니까요. 저는 매일 밤 제 아들의 얼굴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싸움이 끝났을 때 내 아들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이 어미가 모든 것을 걸고 싸워 이기리라고 말입니다.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상대방의 실체를 더욱 명확히 파헤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변호사는 법원에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하여 김진나 명의의 모든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진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추악했습니다. 수백 장에 달하는 거래 내역서 앞에서 저와 아들, 그리고 변호사는 마치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 탐정처럼 서류 더미를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김진나의 또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아들이 매달 생활비로 보내주었던 돈의 행방이었습니다. 아들은 매달 3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며느리의 계좌로 이체해 주었습니다. 공과금이나 식비 등을 해결하라는 용도였지요. 하지만 김진나의 계좌에서는 그 돈의 상당 부분이 매달 일정한 날짜에 정체불명의 개인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빚을 갚기라도 하는 것처럼요. 이 계좌, 혹시 아시는 분의 계좌입니까? 변호사의 질문에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처음 보는 이름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김진나는 아들이 준 생활비로 매달 수백만 원어치의 명품 의류와 가방, 피부관리실, 고급 스토랑 등을 결제하고 다녔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땀 흘려 일하고 있을 시간에 그녀는 제 아들의 돈으로 온갖 사치와 향락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우시가, 너는 진나가 이런데 돈을 쓰고 다니는 걸 알고 있었니?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저한테는 항상 돈 아껴 쓰고 있다고 어머니 용돈이라도 더 챙겨드리라고 말었는데 아들은 배신감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김진나의 혼수 준비 과정에서였습니다. 결혼 당시 김진나는 자신의 노후 자금으로 모아두었던 돈이라며 1억 원을 혼수 자금으로 가져왔습니다. 저희는 그 돈에 아들의 돈을 보태 신혼집 아파트의 전세 자금을 마련했지요. 저희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고 오히려 사돈댁에 감사한 마음까지 가지고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확보한 김진나의 결혼 전후 계좌 내역은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져 1억 원은 부모님의 노후 자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개의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금이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이라는 미끼로 제 아들을 끌어들인 뒤 제 아들의 경제력을 이용해 자신의 빚을 갚아나가려 했던 것이지요.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우 변호사는 혀를 내두르며 말했습니다. 혼인 전 자신의 채무를 숨기고 심지어는 자산인 것처럼 속여서 결혼을 진행한 것은 사기 결혼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이건 위자료 액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왜 그렇게 돈에 집착했는지, 아들 몰래 돈을 빼돌렸는지 모든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제 아들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빚을 청산하고 편안하게 사치를 즐기기 위한 취집의 상대로 순진하고 경제력 있는 제 아들을 고른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퍼즐 조각은 변호사가 동원한 흥신소를 통해 맞춰졌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김진나가 결혼 전 만났던 남자라고 둘러댔던 그 사람의 정체를요.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간남의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변호사가 내민 보고서에는 한 남자의 사진과 신상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내와 아이까지 있는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남자였지요. 직업은 변변치 않았고 노름 빚으로 인해 신용불량자 상태라는 내용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김진나는 유부남과 불륜 관계를 이어오다 그의 아이를 임신했고 그 사실을 그 남자에게 그리고 제 아들에게도 숨긴 채 양쪽을 모두 속여왔던 겁니다. 아마 그 유부남에게는 아이를 지우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제 아들에게는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속여 결혼을 감행했을 테지요. 그 추악하고 이기적인 욕망의 제물이 제 아들이 되었던 겁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우리는 마침내 결전의 날을 맞았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열린 첫 변론 기일, 법정 복도에서 마주친 김진나의 얼굴은 예전과 달리 수척해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도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제 아들을 경멸과 원망이 뒤섞인 눈으로 쏘아보더군요. 재판이 시작되고 양측 변호사들의 불꽃 튀는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는 여전히 김진나가 불행한 결혼 생활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와 남편의 무관 열거했습니다. 그 거짓 주장을 듣고 있는 제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저는 꾹 참고 재판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측 변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변호사는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이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부터 피고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에 가득 찬 것인지를 증명하겠습니다. 우 변호사는 가장 먼저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재판정의 모든 시선이 보고서에 쏠렸고 방청석에서는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어서 변호사는 김진나의 금융거래 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담긴 PPT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녀가 제 아들 몰래 돈을 빼돌린 내역과 그 돈으로 온갖 사치를 부리고 다닌 사실, 마지막으로 상간남이 유부남이라는 사실까지. 모든 증거가 공개될 때마다 김진나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의 변호사조차도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이 실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은 뒤 다음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길고도 짧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내려지는 날, 이 판사는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 김진나의 기망행는 명백하게 인정되며 이는 원고 김우식의 신뢰를 배신하고 혼인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이를 취소한다. 혼인 취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제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원을 지급하라. 피고가 혼인 기간 중 원고의 재산으로 취득한 모든 부당이득은 원고에게 반환하며 소송 비용 역시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법은 진실의 편이었고 정의는 살아있었습니다. 판결을 듣는 김진나의 얼굴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초점 없는 눈으로 공을 바라보다가 힘없이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법정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끝이 난 겁니다. 옆에 서 있던 아들의 얼굴에도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미소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끝냈도의 미소에 가까웠지요. 속이 다 후련해지는 시원한 사이다 한 사발을 들이켠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법정의 문을 나서는 순간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 마침내 다다른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의 승리가 제 아들의 마음에 남은 깊은 상처까지 말끔히 치유해주는 것은 아니었지요.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난 뒤 아들은 다시 깊은 무기력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채 영혼은 재판 과정에서 모두 소진해버린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런 아들을 제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 결혼 전에 쓰던 작은 방을 다시 치워주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밥을 지어 먹였습니다. 아들은 밥상에 앉아서도 좀처럼 수저를 들지 않았고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했지요.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저는 섣부른 위로나 충고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거나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다 같은 말은 또 다른 폭력일 뿐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아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치조림을 하고 어릴 적 자주 끓여주었던 미역국을 밥상에 올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들의 구겨진 셔츠를 다려 옷장에 걸어두고 텅 빈 아들의 방에 작은 화분 하나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위로의 방식이었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 이 세상에 내 편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이 어미가 항상 내 곁에 있을 것이라고, 저의 모든 행동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여느 때처럼 저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아들이 처음으로 제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왜, 아들아. 어머니는. 제가 바보 같죠? 그런 여자 하나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아들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뜨던 수저를 내려놓고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사랑에 빠지면 더더욱 눈이 멀게 되는 법이고, 그건 내가 바보 같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내 마음이 순수하고 진실했기 때문이야. 그러니 더는 너 자신을 탓하지 마라. 나쁜 것은 너를 속인 그 여자이지 순수했던 내가 아니야. 제 말에 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죄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속을 너무 많이 썩여드렸어요. 그때 어머니가 저를 말리셨을 때 제가 어머니 말만 들었었어도 지난 일을 후회해서 무엇하겠니? 그 일로 너는 값비싼 수업료를 내고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귀한 가르침을 얻었다고 생각하자.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그날 밤 아들은 아주 오랜만에 편 얼굴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들은 제게 중대한 결심을 털어놓았습니다. 김나와 함께 살았던 신혼집 아파트를 처분하겠다는 것이었지요. 그 집에 남아있는 모든 흔적을 지워버리고 싶어요. 그곳에만 가면 숨이 막혀요. 어머니? 제가 그 집을 정리하는 것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잘 생각했다. 과거에 얽매여 있어서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법이지. 주말을 이용해 우리는 그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김진나의 화장품이 널려는 화장대,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웨딩 사진이 걸려있는 벽, 그녀가 쓰던 찻잔까지. 그 집안의 모든 물건들이 제 아들의 아픈 기억을 되살리는 흉기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쓰레기 봉투 수십 장을 사와와 그 집의 물건들을 하나씩 담기 시작했습니다. 김진나의 옷가지와 구두, 가방들은 물론이고 두 사람이 함께 삿가구와 가전제품까지 아들은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웨딩 앨범을 발견했을 때 아들은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앨범 속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더니 이내 아무 말 없이 앨범을 반으로 찢어 쓰레기 봉투에 던져 넣더군요. 그 행위는 과거의 자신과 완벽하게 작별을 고하는 하나의 엄숙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짐을 정리하고 텅 비어버린 아파트를 둘러보며 아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전 아마 평생 저 자신을 원망하며 이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 애미는 내가 행복하기만을 바랄 뿐이다. 이제 다 잊고 너의 인생을 살아라. 그 후로 몇 달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아들은 다시 회사에 복귀했고 예전처럼 성실하게 자신의 일에 몰두했습니다. 주말이면 저와 함께 가까운 산에 오르거나 함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차츰 예전의 밝은 모습이 돌아작했습니다. 어느 주말 우리는 함께 북한산에 올랐습니다. 정상에 올라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던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보이더구나. 생각해보면 정말 지독한 악몽을 꾼 것 같아요. 그 꿈에서 저를 깨게 해주신 분이 바로 어머니세요. 다시는 그런 악몽 꾸지 않고 살면 된다. 그런 건 내가 바라는 전부다. 대신 효도 많이 할게요. 비 온 뒤에 땅땅이 굳는다는 옛말처럼 제 아들은 큰 시련을 겪고 난 뒤 오히려 더 단단하고 성숙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현숙, 잘했다. 내 아들을, 너는 내 인생을 바쳐 지켜온 너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결국 지켜낸 것이다. 이제 우리 가족에게는, 아니 제 아들과 저 사이에는 더 이상 서로를 향한 거짓도 상처를 감추기 위한 기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때는 모든 대화가 연애 대사처럼, 모든 미소가 가면처럼 느껴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눈치를 살피고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지 모를 위태로운 관계 위를 얼음판 걷듯 조심스럽게 걷던 나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함께 밥을 먹다 말이 없어져도 그 침묵은 더 이상 불안의 증거가 아니라 편안한 휴식이 됩니다. 그 존재만으로 도로에게 힘이 되는 꾸밈없는 진심만이 우리 사이에 강물처럼 흐릅니다. 그 거대했던 폭풍은 제 아들의 새 세상을 무너뜨렸고 제 가슴에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아다간 줄로만 알았던 그것엔 비바람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중요한 것만을 남겨두고 모든 허상을 씻어갔습니다. 연극대의 소품 같은 관계들을 모조리 휩쓸어가 버리니 그제야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족이라는 단단한 안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맑고 투명해진 하늘 아래 가장 본질적이고 소중한 로의 존재를 마주하게 된 것이지요. 저는 평생 평화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아무런 문제 없이 조용히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제가 꿈꾸던 평화의 전부였지요. 하지만 유리 세공품처럼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그 평화는 단 하나의 거짓말로도 산산조각 나버리는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이제야 저는 진짜 평화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온실 속에서 지켜지는 연약한 꽃이 아니라 거친 들판의 비율 모두 이겨낸 후에야 더욱 굳건히 뿌리내리는 들풀 같은 것이었습니다. 절망의 한가운데서 서로를 붙잡고 함께 울어주고 무너진 상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닥쳐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강철 같은 믿음이 벼려졌습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우리만의 진정한 평화입니다. 제 아들 곁에서 저는 이제 남은 인생을 그 단단한 평화 속에서 조용히 그리고 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드는 일상, 예전처럼 의무감이나 걱정이 아닌 순순수한 애정으로 그의 구겨진 셔츠를 다려주는 일상, 공허한 웃음이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들의 진짜 웃음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 제게는 세상 가장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전사처럼 싸우는 우는 대신 정원을 가꾸는 사람의 마음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아들의 마음에 새로 돋아난 작은 행복의 싹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따스한 햇볕이 되어주고 묵묵한 바람막이가 되어주는 것, 그 안에서 제 자신의 기쁨을 찾는 것, 그것이 제가 찾은 삶의 마지막 소명이자 가장 큰 축복입니다.